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2회차 2강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윌리엄슨 문제네요. 그래서 윌리엄슨 특성 이론학자죠. 윌리엄슨의 해석시, 심리검사 해석시, 요 주어가 중요해요. 심리검사 해석시 상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석의 상담 기법이죠. 해석의 특성이론은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안내했을 겁니다. 원뿌리가 진로에서 나왔다. 진로. 그래서 진로의 뿌리가 특성이론 학자들이 만든 거다. 진로는 현장이 어디다? 학교에서 출발한다. 학교는 대상이 누구다? 교사와 학생 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어떤 상담을 한다? 지시적 상담을 한다. 그래서 특성이론은 지시적 상담이론의 뿌리다. 지시를 하려면 그냥 지시하면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검사와 진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사와 진단이 필수이다. 이 검사와 진단이 심리검사의 필수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문제입니다. 원뿌리가. 그래서 이제 대상이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심리검, 김개똥이라는 학생이 심리검사를 받았어요. 심리검사를 받았더니 심리검사에 직업상담사가 적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해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심리검사를 보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검사 자료를 보고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것을 설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의사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엄마가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싫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야 너는 직업상담사가 맞아 라고 설득을 해야죠. 그래도 싫어요. 저는 꼭 의사할래요. 너 의사하면은 너 큰일 나. 너 한 달도 못 견디고 그만둬. 성격이 안 맞고 적성이 안 맞아서 직업생활 하래도 이렇게 직접 충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이제 썰을 풀면 되겠죠. 설명,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 비검사 자료라는 것은 아까처럼 제노그램, 또 직업 가계도를 본다든지, 또 생활 태도를 본다든지, 이런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비검사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생애 진로 사정이죠. 제노그램.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의사라 저는 의사할래요 이런 거죠. 활용해서 내담자가 현명을 선택을 하도록 설명한다. 설명. 여기서 만약에 제노그램의 의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의사를 한다고 하는구나. 이건 그냥 이해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직업상담사를 해야 돼 라고 설명하고 설득. 검사 자료를 증거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 즉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 설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도록 설득하고 직접 충고.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과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가 솔직한 견해와 표현을 하는 것. 솔직한 견해와 표현을 하는 걸 직접 충고라고 한다. 즉 직면을 하는 거예요. 직면. 돌직구를 여러분 날려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직접 충고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흐름을 잡았고 이 내용이 뭔지를 맥락을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쓰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무작정 글자를 외우면 여러분 힘듭니다. 외우기가 힘들고 또 외웠다 하더라도 내일 가면 다 까먹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 시험이다. 11번 갑니다. 100억의 유산을 받은 남자가 쭉 나오는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의미 100억이 나왔어요. 큰 돈이니까 일단 소득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경제학은 가설이니까. 그리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또 의미를 쓰라고 나왔고요. 문제가 정상제, 우등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또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를 또 소득쟁제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라. 맥락을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만 봐도 벌써 겁나요. 벌써 경계해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핵심만 탁탁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승하여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참에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노동 임금이 있고요. 여기에 노동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노동 공급이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임금이 작으면 노동 공급량이 작아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리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 공급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300만 원, 이 300만 원이니까요. 300만 원만 벌면 나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일을 포기하고 놀러 갈 거야. 그래서 이 여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후방굴절 곡선이죠. 즉 여기는 여가를 선택하고, 이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에도 많이 나왔고, 또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할 겁니다. 자, 의미는 알았고요. 그럴 때 여가가 정상제의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즉 상식이라는 상식. 여가가 열등제라는 것은 여가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가가 나쁘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여가를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소득 효과가 있더라도 여가를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쁘니까. 그래서 열등제는 나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워커홀릭, 일 중독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 중독자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여가를 못 즐겨요. 여가 자체를 사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100억을 유산받은 남자는 갑자기 큰 돈으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발생되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한다가 아니라 선택할 것이다죠. 언제? 여가가 정상적일 때는. 근데 여기서 여가가 열등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등제일 때는 100억을 유산받은 남자가 소득 효과가 발생하여 여가를 선택할 것인데, 여가 자체가 열등제라고 전제 조건이 되면은 여가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향의 곡선을 갖는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여가가 정상적일 때는 후방굴절 곡선, 소득 효과가 나서 여가를 선택할 것이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즉 우상향의 곡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쓰면 5점이네요.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의 정의, 대체 효과의 정의, 열등제일 때, 우등제일 때 여러분 상황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12번 갑니다. 실업자의 정의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실업자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찰적 실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나왔네요. 실업자는 뭐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쭉 나오는데 이건 세분화된 내용이에요.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할게요. 실업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다시 갑니다. 실업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 즉 구직 의욕이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이렇게요. 다시 갑니다. 실업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할 의사가 있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쓰고 이해가시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은요. 마찰적 실업은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일자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가 있다 해서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그래요. 비수요 부족 실업. 즉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아니죠. 다른 데 일자리가 있죠. 또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죠. 구조적 실업의 원인은 사양산업이 없어지고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산업에 일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고요. 마찰적 실업은 내가 스스로 정보가 마찰되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구조적 부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산업이 변해서 생기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공통점은 차이점은 마찰적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라고 해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번도 깔끔한 문제고요. 13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한다. 부처가 바라본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 3단계를 설명하시오.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하려고 한다. 뭐 이건 그냥 써놓은 거겠죠. 문제는 부처가 바라본 집단 상담의 3단계예요. 제목은. 그러니까 부처가 제목이 부처 탐전행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가 주장한 건 뭐예요? 집단 상담이다 해서 집단 직업 상담이다.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를 쓰시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많이 했죠?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그래서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다. 탐색 단계에서 제목이 뭡니까? 집단 상담의 집단,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나를 개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고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또 탐색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탐색 단계다. 전환 단계, 자기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계해서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자기가 맞는 직업을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또 행동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를 행동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 정리가 됐죠.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탐전행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노동 수요 탄력성 계산 문제네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죠. 노동 수요 탄력성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했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은 뭐예요? 어떤 탄력성?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임금과 어떻게 변화를 갖냐.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보시고 첫째, 임금의 변화율을 구하면 원래 임금이 얼마라겠습니까? 500원. 원래 임금이 500원. 얼마로 변했다겠어요?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으니까 400원으로 변했고 원래 임금이 500원 곱하기 100 공식이죠. 그래서 500분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으로 플러스로 변환시키고 변환시켰으니까 계산기에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곱하기 100이니까 20%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노동 수요량은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니까 1000명이 1100명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1000명, 1100으로 변했고 원래 1000명 곱하기 100은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은 계산기에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곱하기 100이니까 10%. 그래서 공식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므로 20%분의 10%는 0.5다. 이렇게 해서 답이 0.5입니다. 여기는 프로라고 썼지만 탄력성은 프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0.5% 쓰면은 잘 가다가 0.7이 됩니다. 이런 거 부분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0.5까지 해서 0.5 프로테이지를 안 쓴다. 여기는 프로테이지를 쓴다.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한다. 마이너스 100이다. 절대값을 친다.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신경을 잘 써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법 중 자기 주장 훈련이에요. 자기 주장 훈련이다. 15번 문제죠. 15번 자기 주장 훈련의 절차예요. 절차. 이것도 큰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뭐예요? 자기 주장은 외적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자기 주장은.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이라고 해요. 쭉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비두세요. 이게 주장 훈련이에요. 이 절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쓰려니까 그냥 주장 훈련 요소에 대해서 좀 주장 훈련을 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고 또 시범도 보이고 또 역할 연습도 하고 자신 모습을 돌아보고 토의 및 느낌도 발표하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하라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 주장 요소를 설명하고 또 주장 훈련에 시범을 또 시범을 보여주고 또 역할 연습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통찰하고 또 토의 및 느낌을 발표하고 이래서 내 내면의 찌꺼기를 버리는 것을 주장 훈련이라고 한다. 내 내면의 불안을 사라지고 감소시키는 것을 주장 훈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절차를 서술하셔. 설명, 시범 보기, 역할 연습, 돌아보기, 토의 및 느낌 발표. 근데 주장 훈련에 대한 절차는 명료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절차를 만드는 거니까요. 뭐 처음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들은 다음에 아마 한참 있다가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또 인문학으로 풀어도 돼요. 주장훈련. 일단 내면에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다. 그리고 적은 내용을 표현한다. 표현해서 실행한다. 실행 후 상황을 검토한다. 검토한 후 불안이 소거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답은 딱 명확한 정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심리검사 실시 방법.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예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어떤 식으로 실시하나. 우리가 보면은 시간 내 검사는 속도 검사와 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역량 검사가 있죠. 그래서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로 나눈다.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로 나누고요. 또 개인이 하는 검사와 여러 명이서 하는 집단 검사로 나눈다. 그래서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로 또 나누고, 또 쓰는 지필 검사와 행동을 보는 수행 검사를. 여러분 시험도 뭐 지필 시험도 있고 수행 시험도 있죠. 그래서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로 나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쓰시하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속도 검사, 역량 검사, 개인 검사, 집단 검사, 또 지필 검사, 수행 검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또 17번 갑니다. 이건 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많이 나왔진 않았죠. 가끔씩 나왔던 문제인데, 17번 검사 점수의 별량. 문제를 다시 볼게요. 검사 점수의 별량. 검사 점수가 변하는 양이에요. 점수가 변했다는 거죠. 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해. 그러니까 일시적이기도 하면서 개인마다 특성이 있는 독특한 특성 5가지를 쓰시오 이겁니다. 검사 점수에 검사 점수가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첫째, 특수한 검사 과제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검사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이 검사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동영상 강의하면서 2차 시험은 쓰는 게 중점이 아니라 키포인트와 문제와의 매칭 시험이라고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력을 지금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이렇게 검사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수록 검사에서 별량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검사 자료를 다루는 기술력. 그래서 기술력이 좋을수록 검사가 더 잘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오도록 지금 키워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력, 여러분 공부하고 이해하는 기술력이 있을수록 검사가 점수가 잘 나오더라. 또 특수한 검사 기능에 대한 연습 정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저하고 연습하죠? 그래서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탐전행. 이렇게 연습 좀. 기술력은 탐전행. 이해력은 집단 상담도 하는 거구나. 이럴 때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특수한 검사에 대한 일시적 마음가짐. 이렇게 지금 동영상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이번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하고 대충 붙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떨어지면 또 보면 되지 이렇게 마음가짐하고 또 틀리겠죠, 점수가.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 점수가 개인에 따라서 일시적이지만 독특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또 답안지가 뭔지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내용도 모르고 외우면 내일 가면 또 다 까먹습니다.
검사 점수가 달라지는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이 뭐냐? 검사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기술력 정도에 따라서, 검사에 반응하는 연습 정도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일시적인 마음가짐에 따라서 검사 별량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검사의 신뢰도란 검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검사의 신뢰도는, 제가 신뢰도 많이 강조했죠? 같냐, 안 같냐,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이게 일관성이죠. 같냐, 안 같냐. 같으면 일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심리검사의 신뢰도의 종류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신뢰도의 종류. 우리 신뢰도 큰 틀로 나왔죠? 신뢰도의 종류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같은 유형의 검사는 동형검사, 신뢰도. 또 2가지를 나누는 단분, 신뢰도. 이 3가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 종류. 채점자끼리 달라진 채점자 간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 나오는데 다 쓸 필요 없어요. 몇 개 쓰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신뢰도의 종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사실 3개만 써도 됩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 이렇게 쓰고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아주 쉬워요. 개인차에 따라서, 또 문항수에 따라서, 또 문항의 또 반응수에 따라서,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속도 요인에 따라서, 또 검사의 시간에 따라서, 또 검사의 길이에 따라서, 또 신뢰도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또 신뢰도의 종류에 따라서 5개 여러분 그냥 골랐으면 됩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문항수에 따라서, 문항의 반응수에 따라서, 신뢰도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검사 절차에 따라서, 또 검사의 속도에 따라서, 또 신뢰도 계산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5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